무엇을 버릴 것인가? 결단하면은 뒤돌아보지 마라.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에는 도전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업들은 기업을 이끄는 리더들이 도전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길은 많지만 나는 역사에서 배우기를 추천한다. 카르 마르크스나 오스발트 슈링글러가 주장한 것처럼 역사는 반복되거나 어떤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인류 역사의 다른 측면을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에 거의 변치 않는 것도 있다. 가령 인간의 행동과 과정에서 한비자, 제거공명, 마키아벨리, 칸트 그리고 게티에 같은 현인이 말한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대체로 들어맞는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에 비춰서 해석하거나 현인의 지혜를 적절히 적용하면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나는 일과 관련해서 기정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 젠마크의 실천자력자 키에르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멋지게 표현한 바 있다. 뒤를 돌아봄으로써만 삶을 이해할 수 있고 앞을 내다봄으로써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의 엄청난 시련에 부딪혀서 리더들도 어떤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그것을 극복했는 것을 살펴보자. 요요시 가이사르 기원전 49년 1월 12일 아침 8년 동안에 이어진 갈리아 전쟁에서 갈리아를 평정하고 결함한 민족을 적을 모르는 로마 영웅 율리우스 가이사르는 병사들과 함께 로마 분국과 키살피나 속주의 경계 루비콘 강에서 서서 일생일대의 결단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닷새의 갈리아 총독 가이사르의 로마 소환을 거절하는 물론의 최종 권고를 받은 상황이었다. 당시 가이사르는 통치 체제를 두고 물론과 날선 대립을 세우고 있었다. 물론과는 또 소수의 언론이 주도하는 공화정비 견제를 주장했다. 그래서 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가이사르를 어떻게 해서든 실각시켜보자 했다. 반면에 가이사르들은 기원 6세기 이후 이어져 온 공화정 체제가 초강국이 된 기원전 1세기 로마의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며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강을 건너는 것은 언론과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다. 가이사르는 강을 건너면은 자기 한 사람은 파멸할 것이고 강을 건너지 않으면 로마 전체가 비참해질 것이라는 신념으로 마침내 자신의 군대를 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된다. 개혁을 추진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 가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이끄는 언론파 사이에 내전이 시작이 되었다. 병사와 물자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폼페이우스 진영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으므로 가이사르는 내전 내내 우위를 정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리하여 기원전 48년 4월에 가이사르는 그리스 서북부에 있는 마을이자 폼페이우스군의 보급기지인 디라큐움과 폼페이우스의 진영을 차단하는 작전에 착수한다. 디라큐움 공방전이라 불리는 중요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단단한 전진에도 가이사르는 같은 해 7월 6일에 치른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다. 이것을 계기로 가이사르는 개인 방식을 바꿔 기로성을 절망하게 된다. 제해권을 쥔 폼페이우스 군이 보급기지인 디라큐움에 계속 머무르는 한 싸움의 길을 요소로 모든 것이 부족한 가이사르에겐 불리하고 이길 확률은 점점 벌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가이사르는 단기간 내에 결판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것을 그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원에 진을 치고 정면으로 맞붙는 회전 형태의 전투, 그 단 한 번의 승부를 보기로 한다. 회전형 전투로 유인하기 위해서 게이사르는 그리스 정부로 이동해서 가이사르의 명령을 받아서 테절리아 지방 북서부 아이기니움에서 남한 도미타우스와 합류한다. 가이사르가 도미타우스와 합류한다면 폼페이우스는 대사를 위하여 있는 자신의 장인 메텔루스 스키피오의 군대가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터였다. 그러면 폼페이우스가 스키피오의 군대를 돕기 위해 그리스 정부로 움직일 것이라는 게 가이사르의 예상이었다. 그 예상은 적중했다. 폼페이우스가 정부로 행군을 한 것이다. 폼페이우스의 움직임을 확인한 가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다리 키움에서 더 멀리 떼어놓기 위해서 계속 남동쪽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면서 그 길목에 있던 도시 콘피스와 메트로폴리스까지 그의 계획에 협조하도록 만든 가이사르는 7월 29일 드디어 회전을 펼칠 장소로 점찍거든 파르살로스 평원에 도착했다. 폼페이우스도 8월 1일 라리사 그리스 정부의 주에서 지원군이 메텔루스와 합류한 뒤에 그것에서 남쪽으로 40km 위로 떨어진 파르살로스 평원에 도착했다. 이렇게 폼페이우스를 유인하는 데 성공한 가이사르는 폼페이우스군을 격파했다. 자신이 이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게임 방식 자체를 바꾸는 혁신적인 작전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전쟁에서 혁신적인 이순신은 이음전열한 때에 또 역시 해서 회전에서 명령회전에서 이순신 이야기는 또 이 이야기 안에도 이순신은 모든 전투에서 정보수집, 인위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고 아군 역량을 총동원하고 적허점 집중 공략이라는 일관성 있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적이 반격하기 어려운 곳을 공격하고 울돌목을 빠른 조수와 좁은 골목 때문에 물목 때문에 일본 수군은 우란포에 집결한 300여 척의 함선 가운데 133척밖에 투입하지 못했는데 이들은 조수가 뒤바뀌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그들은 좁고 험한 울돌목에서 서로 부딪혀서 부서졌다. 이 기회를 틈타서 조선 수군의 거북선과 판옥선은 적을 맹공격했고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다. 이순신은 모든 전투에서 정보 수집으로 대파했다. 투입하지 못하게 300여 척이 다 투입한 것은 아니었군요. 명량여전에서 조수가 대단히 빠르고 최대 유속이 시속 40km 이상으로 일본 함대나 이순신 함대와 함선 속도보다 빠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매듭물과 썰물이 약 6시간마다 바뀌어 흐르는데 물이 동시에 서로 서에서 동으로 바뀔 때는 물의 흐름이 잠시 멈추지만 이후에 30분마다 유속이 10km나 늘어난다. 따라서 물이 바뀐 뒤에 2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속이 40km가 되고 이 과정이 하루 4번 반복되는 특수한 조건을 갖춘 것이 바로 울돌목 근처에 있다. 매듭물과 썰물 사이의 유속이 10km 이하인 시간은 1시간 남짓인데 이때는 배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만은 나머지 시간은 배가 빠른 조수에 밀려간다. 이순신이 이 조건을 잘 활용하면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오히려 역공을 펼칠 수도 있음을 알았다.
윈스턴 처칠은 막강한 통일을 할지 군대가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를 공격을 시작한 1940년 5월 10일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의 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동안에 독일과의 영화 정책을 추구해온 아서 네벨 체인벌린 수상이 물러나고 당시 66세이던 윈스턴 처칠 이 대영 제국의 수상이 된 것이다. 1936년 12월에 취임한 체인벌린 수상의 유화 정책은 히틀러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체인벌린의 가장 치명적인 실패작은 1938년 9월 30일 독일 미넨에서 열린 미넨 회담이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와 또 프랑스의 달라디에 수상도 참석한 이 회담에서 체인벌린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주재 덴란트를 달라는 히틀러의 요구에 동의했다. 그는 히틀러의 요구를 들어주면 유럽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러나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체인벌린의 유화 정책은 수포로 돌아갔다. 반면에 일찌감치 히틀러의 야욕을 강파한 처칠은 줄곧 영국 정부의 유약함을 비판해왔다. 취임할 당시에 유럽의 상황은 아무런 짝이 없었고 폴란드와 덴마크, 노르웨이는 이미 독일군에 점령당했고 곧이어서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항복했다. 프랑스군과 프랑스에 파견된 영국군도 고대로 면치 못하고 있었다. 국민의 상위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그때 서둘러서 조각을 마친 처칠은 5월 13일 영국 하원 본회의에서 역사적인 연설에서 비장한 말을 남겼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피와 노력과 눈물과 땀뿐입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에 우울해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결의에 찬 이 한마디는 영국 국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런데 처칠이 이 연설을 하고 육수로 채 지나지 않은 6월 20일 프랑스가 독일의 무릎을 꿇었다. 영국이 홀로 독일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전에 1941년 6월 독소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영국은 혼자 꿋꿋이 버텼다. 사실 이 기간에 히틀러는 영국과 협상하기를 원했다. 소련과의 전쟁 전기에 전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칠은 독일과의 협상을 단호히 거부했고 사실 처칠의 입장에서는 독일이 협상에 손을 내밀고 일부의 가치도 없다고 무시하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프랑스가 독일의 무릎을 꿇었고 소련이 아직 독일과 협조하고 있었으며 이 형세를 깨뜨려서 줄 미국은 참전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영국이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처칠은 히틀러의 과거의 형태를 보아 이번 협상은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계략일 뿐 히틀러의 야욕은 사그러들지 않았음을 간파하고 단호하게 거부했다. 다른 한면으로 처칠은 영국의 힘만으로는 절대 독일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동맹국이 필요했던 그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참전을 간절히 바랬다. 그래서 그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관계에 각별히 공을 들였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외무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편지를 보냈는데 전쟁 기간 중에 처칠이 루스벨트에게 보낸 원서는 950통이고 루즈벨트의 답장은 800통이었다고 한다. 당시 고립주의적인 정서가 팽배하던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 그래도 처칠은 루즈벨트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착실히 신뢰를 쌓아갔다. 그 노력의 결과 1941년 2월 8일 영국의 전쟁 수행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무기 대여법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1941년 8월 처칠은 루스벨트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프린스 오브 웰스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다. 8월 14일에 처칠과 루스벨트는 이 고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전쟁과 관련해서 두 나라의 공동 목표를 제시한 대서양 현장을 채택했다. 그렇지만 처칠은 루스벨트에게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
영국은 같은 해 12월에 일본 공군의 진주만 기습 공격을 당한 뒤에야 참전을 결정했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이어서 미국의 참전 소식을 들은 처칠은 들듯이 기뻐했다. 그는 태평양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이제 히틀러는 끝났다. 무솔리니도 끝났다. 일본은 으스러질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뿐이다. 2차 세계대전처럼 전면적이고 장기적인 전쟁에서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한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기게 마련이다. 경제력 면에서 독일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일본의 진정한 공습이 있고 나서 나흘 뒤인 1941년 12월 11일 히틀러가 미국에 선전포고할 때부터 독일의 패망은 이미 시간 문제였다. 이 점을 미리 내다본 처칠은 진정한 공습 직후에 전남 듀크 오브 뉴요크를 타고 대서양을 건넜다. 여기서 우리는 처칠이 전략적인 조직력도에 따라서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이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의 여 3주 반을 머물며 전쟁 수행을 위해서 여러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1941년 12월 26일에는 미국에서 연설을 하고 루즈벨트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진 덕분에 그는 헤어지는 자리에서 루즈벨트에게 저를 끝까지 믿으십시오라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독일의 패망을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동맹군 소련의 수달리는 다루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처칠이 어떤 문제를 해줄 수 있는가에만 관심이 있었고 영국이 소련에 보내준 무기에 대해서 그다지 고마움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여하튼 소련과의 동맹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처칠은 스탈린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관계를 다지기 위해서 노력했다. 1943년 9월 21일 영국 의회에서 연설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동맹관계의 단점을 살필 때는 동맹관계의 장점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잊지 않고 알아야 합니다. 힘든 전쟁 기간 내에 처칠이 보여준 리더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독일 나치 군대를 끊는다는 것은 가장 정리한 전략적인 목표를 철저히 고수했다. 둘째로 미국을 끌어들이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무척 싫어하는 스탈린과도 적극 협조하는 등 동맹국가의 관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는 독일의 힘을 분산시키고 전쟁이 영국을 비롯한 연합군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셋째로 위기 때마다 의회나 방송에서 연설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했고 어려울 때 국민과 아픔을 같이하며 일관성 있게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가이사르 이순신 처칠 2세 인물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이 모두 시련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뤘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로 끈기 있게 인내했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인 방식을 바꾸었다. 개인 방식을 바꾸는 사례는 경영 세계에서도 낯설지 않다. 2007년 6월 애플은 최초의 스마트폰인 아이폰을 내놓아서 노키아가 지배하고 있던 기존의 휴대전화 시장 구도를 깨뜨렸다. 이어 애플은 2010년 1월 일정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를 내놓아 PC 시장을 뒤흔들었다. 한국에서는 90년대 중반 당시에 조선맥주가 100% 지하 안방수로 만든 깨끗한 맥주라고 주장하며 화이트 맥주를 내놓아 오비 맥주가 지배하던 경쟁 구도를 무너뜨렸다. 이처럼 현재의 시장 구도가 탄탄할 때에는 개인 방식을 스스로 바꿔서 남이 따라오게 만드는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다. 가이사르, 이순신, 처칠 모두 정보 수집과 축적 그리고 활용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전쟁이나 기업 경영에서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들이 한일같이 보여준 끈기, 새로운 게임 방식 설정, 정확한 정보의 바탕을 둔 상황 분석 등은 그대로 현대 경영계의 기관이다.